2022년 10월의 마지막 날 밤부터 내린 눈이 강원도 평창군의 산자락을 하얗게 덮었다. 11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17분, 평창군의 작은 스키 리조트는 아직 시즌 개장 전이었다. 슬로프 위에서는 인공눈 분사기가 시험 가동 중이었고, 기계 특유의 웅웅거리는 소음이 산자락 전체에 낮게 깔려 있었다. 리조트 본관 앞 광장에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드문드문 서서 그 인공눈의 첫 번째 장막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공기는 차고 맑았으며 햇살은 이미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광장의 한 귀퉁이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다. 푸른색 패딩을 입은 그의 등 한가운데에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것은 점이 아니라 구멍이었다. 직경 2mm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구멍으로부터 붉은 것이 천천히 패딩의 솜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을 주어 쥐 종이는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채 그의 손바닥 안에서 구겨지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한도진이었다. 41. 외교부 의정과의 전직 공무원으로 11년을 근무하다 2해 전에 사직한 뒤 민간 안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왔다. 그가 그 종이를 누군가에게 건네기 직전에 그의 등을 향해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총성은 슬로프 가장자리의 인공눈 분사기 소음에 완전히 묻혔다. 광장의 누구도 그 소리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가 쓰러지기 직전에 그의 곁에는 한 가족이 있었다. 부부와 7살 난 딸이었다. 한도진은 그 가족의 아버지에게 종이를 건네려 했고 그 가족의 아버지는 그것을 받지 못한 채 손을 뻗었다. 한도진의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손목을 한번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다. 그 손목 위에 한도진의 입술이 닿았다. 입술은 한 문장을 남겼다. 11월 12일 오후 7시 40분 예술의 전당. 아빠한테 알리지 마라. 아이는 그 한 문장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그날부터 5밤 동안 자기 안에 단단히 가두었다. 아이의 이름은 유난이었다. 7살이었다. 2022년 11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 40분,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에 솟아있는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 강역탐정사무소의 통유리 너머로 늦가을의 한강이 잿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강혁은 창가에 서서 그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키 1m 85cm의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그는 어제 저녁부터 한 통의 뉴스 속보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짧은 기사였다. 쌓이는 심장마비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강혁은 그 기사의 한 줄을 2번 읽었다. 사망 직전에 가족 단위의 외국 관광객이 곁에 있었다는 한 줄이었다. 그 한 줄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강혁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내며 단련한 직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문장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 직관이 그 한 줄 앞에서 멈춰 있었다. 이에나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둥근 안경 너머의 눈매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인 그녀는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이 사무소에 데려온 사람이었다. 치밀한 성격과 강한 담력, 그리고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그녀는 강혁보다 늘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을 자기 방식으로 삼고 있었다. 탐정님. 2통의 전화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인가? 첫 번째는 형님이십니다. 강민혁 검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비공식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사망한 한도진 씨에 관한 일입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더 이상합니다. 어떤 한 가족이 사무소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평창 리조트의 광장에 있던 그 가족입니다. 가장의 이름은 윤상호, 42, 직업은 건축사, 부인은 서지인, 38, 딸은 유난히, 7살입니다. 강혁의 시선이 천천히 깊어졌다. 같은 사건이군. 네, 탐정님.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한도진 씨의 죽음이 단순 심장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윤상호 씨 가족은 자기들이 그 죽음에 가장 가까운 목격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어제 한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그 사람을 도우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찾아오는 것 뿐입니다. 형은 윤상호 씨 가족이 사무소에 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아직 모르십니다. 좋아. 윤상호 씨 가족을 먼저 만나자 강혁은 창가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아직 한강의 잿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기 전에 잠깐 사무소 중앙의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는 세종을 바라보았다.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로봇인 세종은 이미 한도진의 사망 기사를 분석하여 관련 데이터를 정렬해 두고 있었다. 이에 나가 세종을 다루는 솜씨는 강혁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능숙했다. 오전 11시 10분. 응접실의 흰 가죽 소파에 윤상호와 그의 부인 서지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7살의 유난이가 분홍색 패딩을 입은 채 다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다. 아이는 손목에 작은 곰돌이 모양의 어린이용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윤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 탐정님,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와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평창에서 한 분이 우리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이 우리에게 짧게 진술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을 처음 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걸리시는지요? 그분이 쓰러지시기 직전에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려 하셨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그분의 손에서 떨어지기 전에 경찰이 왔고 그 종이는 그분의 손과 함께 그대로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그것을 건네려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유난히에게 잠시 머물렀다. 아이는 강혁과 시선이 마주치자 한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의 끝자락에 한 가지 어둠이 깔려 있었다. 7살의 아이가 7살로 보이지 않는 순간이 그 웃음 안에 있었다. 강혁은 형사 시절의 버릇으로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차례로 읽었다. 있는 것, 부모의 걱정, 아이의 시계, 응접실의 따뜻한 공기, 없는 것, 아이의 자연스러운 미소, 어색한 것, 아이가 자기 손목 시계를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손바닥으로 자꾸 감싸는 동작, 한이야. 어제 그 아저씨가 너한테는 뭐라고 하셨니? 유난이가 잠시 강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서지인이 옆에서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이가 어제 그분이 쓰러지시는 걸 가까이서 봐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새벽에 한 번 잠꼬대를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한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11월 12일이라는 날짜와 7시 40분이라는 시간을 말했어요. 그리고 무슨 전당이라는 말도 했어요. 자기가 한 말 같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강혁의 시선이 천천히 유난이에게 다시 머물렀다. 아이는 자기 손목의 곰돌이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강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이야,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의 곰돌이 시계 한 번만 잠깐 봐도 될까? 아저씨가 시계를 좋아해서. 아이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아이는 결국 자기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강혁에게 건넸다. 강혁은 시계의 뒷면을 부드럽게 살펴보았다. 시계의 뒷면 위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매직펜으로 적은 글씨였고 아이가 적은 것이 아니었다. 어른의 글씨였고 떨림이 없는 단정한 글씨였다. 11이 1940 예당. 강혁이 시계를 다시 아이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잘 가지고 있어. 멋진 시계네. 윤상호 부부가 응접실을 나간 뒤 강혁은 이해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애나 씨. 한도진 씨가 죽기 직전에 유난이에게 한 가지를 남겼어. 시계 뒷면에 적었어. 11월 12일 오후 7시 40분 예술의 전당. 어른의 글씨야. 한도진 씨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아이의 시계를 살짝 잡으면서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 왜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남겼을까요? 부모는 자기가 받은 것을 곧장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자기 안에 가둘 가능성이 높지.
한도진 씨는 자기 정보를 곧장 공권력으로 넘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왜요? 공권력 안에 그 정보를 막으려는 자가 있다는 뜻이지. 이해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형님께 연락드릴까요? 아직 안 돼. 형한테 알리는 순간 형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함께 알게 돼. 우리가 먼저 11월 12일 오후 7시 40분에 예술의 전당에서 무엇이 일어나려 하는지 알아내야 해. 오후 1시 20분, 사무소의 실험실에서 수석 연구원 송태풍 박사가 흰 가운 차림으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 그리고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사무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강 탐정. 한도진의 부검 자료를 비공식 경로로 받아보았어.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로 적혀 있는데 등 한가운데에 작은 자상이 하나 있어. 자상의 깊이는 4cm 정도이고 폭은 2mm에 불과해.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야. 가늘고 긴 송곳 형태의 무엇으로 단 한 번 정확히 심장 뒤쪽을 향해 찌른 자국이야. 그리고 자상 부위에 미세한 화약 잔여물이 검출됐어. 흉기는 송곳이 아니라 송곳을 발사하는 어떤 장치였을 가능성이 있어. 공기총 같은 건가? 비슷해. 그러나 일반 공기총보다 훨씬 정밀해. 군용으로 분류되는 무성 발사 장치야.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야.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도진은 누구야? 이해나가 노트북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외교부 의전과에서 11년을 근무했습니다. 주로 외국 정상의 방한 의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해 전 사직 후 민간 안전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KS 글로벌 시큐리티입니다. 외국 요인 방한 시의 민간 경우 자문을 주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는 어느 한 인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도진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평창 리조트에 도착하기 전날 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노년의 남성과 20분간 차를 마셨습니다. 호텔의 CCTV 자료를 보면 그 노년의 남성은 외국인이고 통역 한 사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통역의 얼굴이 흥미롭습니다. 이해나가 노트북 화면을 강혁에게 돌렸다. 화면 안에 한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녀의 가슴에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다. 이 통역의 이름은 박혜원, 48. 그런데 박혜원은 17년 전 외교부 의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한도진의 직속 선배였습니다. 옛 동료가 외국 노인의 통역으로 호텔에서 만났군. 그리고 그 노년의 외국인은 다음 주 토요일 일정으로 서울에 머무는 한 인물의 비공식 수행원입니다. 그 인물은 어느 한 나라의 부총리급 인사이고 11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과 그 나라의 수교 기념 음악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1월 12일 오후 7시 40분 예술의 전당. 네, 탐정님. 음악회는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7시 40분은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 곡이 연주되는 시각으로 추정됩니다. 그 곡의 중간에 큰 심벌즈 한 번의 강타가 있습니다. 이에나의 마지막 한마디에 강혁의 시선이 한 점에 정렬되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의 통유리 앞으로 걸어갔다. 에나 씨. 11월 12일 오후 7시 40분. 음악회의 한 곡의 한마디 안에서 심벌즈 한 번의 강타가 울릴 때 한 발의 총성이 그 강타에 묻혀 울릴 거야. 표적은 그 나라의 부총리급 인사야. 네, 탐정님. 한도진 씨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계획을 막으려 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막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한 가지 신호를 남겼지. 평창 리조트의 광장에서 자기 곁에 있던 한 가족의 7살 딸의 시계 뒷면에 왜 그 가족이었을까요? 평창 리조트의 광장에서 한도진 씨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윤상호 씨였을 가능성이 있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고 옛 인연일 수도 있어. 그것부터 확인하자. 강혁은 실험실 창가에 서서 세종을 호출했다. 세종의 화면이 밝아지며
윤상호와 한도진의 교집합을 빠르게 정렬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40분, 강혁과 이해나는 마포구 상수동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윤상호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부인과 딸을 카페 옆 작은 서점에 있게 하고 혼자 나왔다. 윤 선생님. 한도진 씨와 옛 인연이 있으십니까? 윤상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천천히 한 가지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한도진 씨와는 군대 시절에 같은 부대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군대 시절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8년 가을의 일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한 후임병이 자살했습니다. 그 죽음의 책임을 둘러싸고 한도진 씨와 저는 서른 진술을 했습니다. 한도진 씨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저는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저의 거짓 진술 때문에 한 선임이 부당하게 처벌받았고 한도진 씨는 그 일로 저를 평생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평창에서 한도진 씨는 윤 선생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분이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순간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를 건네시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한도진 씨는 왜 하필 윤 선생님께 그것을 건네려 했을까요? 윤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도진 씨는 저를 미워하면서도 저를 한 가지 면에서는 신뢰했을 겁니다. 저는 거짓 진술을 한 번 한 뒤로 그 무게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거짓을 만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도 알았을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알리고 싶었던 한 가지를 한 사람의 무게에 맡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 선생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까지 대개 가족 모두가 사무소의 안전한 자리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한도진 씨가 윤 선생님께 건네려 한 그 정보는 지금 따님의 손목 위에 있습니다. 윤상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한이의 시계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상호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자기 무릎을 한번 천천히 쓸어내렸다. 강 탐정님, 우리 한이는 어제부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한 어른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부탁의 무게를 어른인 제가 함께 짊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가 평생 그 자리에 서서 살아야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의 무게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강혁의 옆에 앉은 이해나의 시선이 한순간 강혁의 옆 얼굴에 머물렀다가 다시 자기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그 카페를 나서면서 강혁은 이해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나 씨. 가족을 사무소 게스트룸으로 옮겨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강혁이 짧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그의 한 걸음 앞에 있었다. 오후 5시 15분 사무소 응접실. 윤상호 가족 셋이 사무소의 가장 안쪽 게스트룸으로 안내되었다. 게스트룸은 사무소의 다른 공간과 분리된 안전구역이었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된 자리였다. 윤한이는 곰돌이 시계를 손목에 그대로 차고 있었다. 이해나가 게스트룸의 문을 닫고 응접실로 돌아왔다. 탐정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윤상호 씨 부부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비공개, 통화 내용은 짧았습니다. 윤한이의 유치원 담임이라고 소개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윤한이의 어머니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제 평창 리조트의 광장에서 따님이 한 분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따님이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담임이었어. 아닙니다. 윤한이의 유치원 담임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자택 인근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중입니다. 누군가 그 사고를 일부러 만들었을 가능성은 확인 중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전화의 발신자는 윤한이가 어제 무엇을 들었는지를 매우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발신자는 윤한이가 듣고도 모르는 한 가지 단어가 시계 뒷면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혁이 창가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일주일 있어. 정확히 일주일 안에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해. 유난히를 지키는 일과 11월 12일에 예술의 전당에 한 발을 막는 일이지. 이에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윤한이가 들은 말의 마지막 한 문장은 아빠한테 알리지 말아였습니다. 맞아. 한도진 씨가 왜 그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남겼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한 문장이 단지 비밀 유지의 부탁이었을까요? 강혁의 시선이 천천히 깊어졌다. 애나 씨, 한도진 씨는 윤상호 씨의 군대 동기야. 그러나 어쩌면 그가 알아본 윤상호 씨의 얼굴 옆에 또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부인의 얼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서지인 씨를 한 번 더 확인하자. 이에나가 잠시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탐정님, 서지인 씨의 결혼 전 본명은 서지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은 서연이입니다. 결혼하면서 개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개명 시기는 2009년 윤상호 씨와 결혼하기 1년 전입니다. 개명 사유는 행정상으로는 단순 변경입니다. 그러나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그녀가 일했던 직장이 있습니다. KS 글로벌 시큐리티의 전신인 한 외국계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녀는 그 회사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근무했습니다. 강혁의 시선이 한 점으로 정렬되었다. 애나 씨. 한도진 씨가 윤상호 씨에게 종이를 건네려 한 것이 아니라 윤상호 씨를 통해 그 옆에 사람에게 보내려 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어. 네, 탐정님.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에 아빠한테 알리지 마라는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니라 윤한이의 아빠에게는 알리지 마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윤상호 씨가 그 정보의 진짜 표적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나 씨,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하자. 윤상호 씨의 건축사무소가 최근 1년간 수주한 프로젝트를 모두 알아봐. 이에나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탐정님. 올해 윤상호 씨의 사무소가 단독으로 수주한 가장 큰 프로젝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의 음향시설 일부 리모델링 자문 용역입니다. 작업 범위는 콘서트홀의 천장 음향 패널 일부 교체와 무대 양옆의 음향 반사판 정밀 조정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계약했고 7월에 완공했습니다. 응접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애나 씨. 한도진 씨가 죽기 직전에 알아본 한 사람의 얼굴은 윤상호 씨의 얼굴이었어. 그는 윤상호 씨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 가지 신호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그는 윤상호 씨의 가족에게 정보를 남겼지. 그러나 그가 정보의 마지막 한 문장에서 아빠한테 알리지 마라고 한 이유는 윤상호 씨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건의 한 부품일 가능성을 한도진 씨가 의심했기 때문이야. 윤상호 씨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회사의 정상적인 수주를 받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시공했을 뿐입니다. 맞아. 그러나 그가 시공한 자리에 한 발의 총성이 묻힐 한 가지 장치가 함께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강혁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한강의 잿빛 위로 해가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그는 조수 나정희를 불러 세종을 작동시키도록 했다. 세종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의 설계 도면과 음향시설 리모델링 자료를 불러 화면에 펼쳤다. 11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강혁과 이에나는 어느 외국 음악평론가의 명함을 가지고 콘서트홀의 음향시설을 견학하러 온 손님으로 위장했다. 이에나가 허리춤에 맨 가방 안에는 휴대용 비파괴 검사 장비가 들어있었다. 콘서트홀의 무대 양옆에는 윤상호의 사무소가 올해 7월에 새로 시공한 음향 반사판이 단정한 검은색으로 서 있었다. 이에나가 반사판의 한 면 한 면을 천천히 측정했다. 탐정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대 왼쪽의 음향 반사판 가장 위쪽 패널의 내부 밀도가 다른 패널들과 다릅니다. 다른 패널은 흡음재로 균일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 한 장의 패널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금속성 물체가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 약 40cm, 폭 약 5cm, 두께 약 3cm입니다. 단일 부품이 아닙니다.
두세 개의 부품이 분리된 채로 들어 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무대 위로 시선을 옮겼다. 무대의 중앙에는 다음 주 토요일에 외국 부총리급 인사가 앉을 귀빈석에 정확한 좌표가 있었다. 강혁은 머릿속에서 그 좌표와 무대 왼쪽 음향 반사판의 가장 위쪽 패널의 위치를 연결했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정확히 일치했다. 애나 씨. 저 자리에서 저 패널의 가장 위쪽 위치로 한 발의 송곳이 날아가면 외국 부총리의 등을 정확히 관통하지. 네, 탐정님. 그리고 그 한 발은 7시 40분 한국의 한마디의 심벌즈 강타 한 번에 맞춰 발사될 겁니다. 발사 장치는 음향 반사판 안에 미리 분리되어 들어가 있고 그 장치를 조립하고 발사할 사람은 음악회의 한 무대 보조 인력으로 위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무대 보조 인력은 모두 한 외주 업체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외주 업체의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KS 라이브 서비스. 다음 주 토요일에 무대 보조 인력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명단에 한 가지 의심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지? 박혜원입니다. 48. 한도진의 옛 직속 선배였던 그 통역의 이름이 토요일 음악회의 무대 보조 인력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혁의 시선이 한 점에 정렬되었다. 박혜원은 무대 보조 인력으로 들어와 음향 반사판 안의 부품을 한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직접 발사할 인물은 아니었다. 애나 씨, 진짜 발사를 할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정님. 말해. 올해 7월에 음향 반사판을 시공한 시공팀의 인원 명단입니다. 시공 책임자는 윤상호 씨가 아니라 그의 사무소의 한 외주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태수, 45. 그는 그날 음향 반사판의 가장 위쪽 패널의 마지막 한 장을 직접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태수는 다음 주 토요일의 음악회에 무대 보조 인력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강혁이 콘서트홀을 나서기 전에 무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저 반사판 안에 이미 죽음의 부품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토요일 저녁 7시 40분에 심벌즈 한 번의 강타에 맞춰 정확히 발사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에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룡 장군한테 연락해. 군용 무성 발사 장치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이에나가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다. 11월 7일 오후 2시 서초동의 한 한정식집 별실. 강민혁 검사가 동생 강혁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강민혁은 강혁이 강력계를 나온 뒤로도 수시로 사건의 경계 지점에서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혁아, 너 결국 거기까지 들어갔구나. 형. 한도진을 죽인 자가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발을 더 쏠 거야. 표적은 외국 부총리급 인사고 자리는 예술의 전당이야. 그리고 우리한테 시간은 정확히 닷새가 남았어.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혁아, 한 가지를 먼저 알려주마. 한도진은 2해 전에 외교부를 사직한 게 아니야. 그는 외교부 안에서 한 가지 비밀 임무를 부여받은 채로 신분만 민간 회사로 옮긴 사람이야. 그가 들어간 KS 글로벌 시큐리티는 외교부의 한 그림자 부서가 운용해온 민간 외피야. 한도진은 그 외피의 가장 민감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 무엇을 막으려 했는데 그 외국 부총리급 인사의 방안은 표면적으로는 수교기념 음악회 참석이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의 한 자원개발 협상의 마지막 서명을 위한 자리야. 그 협상이 체결되면 한국의 한 대기업이 그 나라의 한 광산 개발권을 독점하게 돼. 그러나 그 협상이 무산되면 그 광산 개발권은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무산을 원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군. 그렇지. 그리고 그 무산을 가장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협상의 한쪽 당사자인 그 외국 부총리급 인사가 한국의 한 음악회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거지. 사고의 책임은 한국의 어느 한 보안 시스템의 허점으로 돌아갈 거고 한국의 한 대기업의 협상은 영구적으로 무산될 거야. 누가 그것을 원해? 강민혁이 잠시 더 침묵했다. 혁아, 한 가지를 더 알려주마. 그 무산을 원하는 쪽은 한국 안에 있지 않아. 한국 안에 누군가가 그 일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 누군가도 자기가 무엇의 한 부품인지 다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누군가가 윤상호 씨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나 윤상호 씨 본인이 아닐 수도 있어. 그의 부인의 옛 직장의 옛 인연이 그를 도구로 썼을 가능성이 있어.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 한 가지만 부탁할게. 토요일 음악회 외국 부총리급 인사의 자리를 바꾸지 마. 그대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해. 우리는 그 자리에 무대 보조 인력 중 한 사람을 토요일 7시 40분에 단 한마디 전에 단 한 번에 잡을 거야.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자고. 잡지 못하면 다음에 또 쏘니까. 다음에는 더 안전한 자리에서 더 정확하게 쏠 거고 그때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 이번 한 번에 끝내야 해. 강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혀가 한 가지만 약속해 주마. 토요일 7시 40분에 그 무대의 모든 자리에는 너희가 보낸 사람들만 들어가게 해줄게. 강혁이 한정식 집을 나서며 이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나 씨, 강태룡 장군 연락됐어? 방금 통화했습니다. 군용 무성 발사 장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장군님 말씀으로는 그 종류의 장치는 현재 5나라만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한국에 해당 부품이 반입된 경로를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은비령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지인 씨의 개명 전 회사의 법인 등록 기록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 회사의 자본금 일부가 외국의 한 자원개발 회사의 한국지사와 같은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강혁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애나 씨. 점점 선이 이어지고 있어.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사무소의 게스트룸. 유난히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목 위에는 곰돌이 시계가 그대로 차여 있었다. 강혁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이야. 내일이 11월 12일이야. 유난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한이야. 그 아저씨가 너한테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지? 유난히가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서 7살의 무게가 천천히 떠올랐다. 아빠한테 알리지 마라고 하셨어요. 한이야. 그 말의 뜻을 너는 어떻게 들었니? 아저씨가 우리 아빠한테 알리지 말라고 한 것 같았어요. 우리 아빠가 알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한이야. 너는 그 말을 듣고 너의 시계 뒷면에 그 글씨가 적힌 걸 알고 있었지. 유난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가 제 손을 잡으실 때 시계 뒷면에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강혁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7살의 아이가 5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그 짧은 한마디로 짐작했다. 한이야. 내일이 그날이야. 그러나 너는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른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에는 잘 자도 돼. 너의 시계의 글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니까 너는 그 글씨를 가지고 5밤을 잘 지켜준 거야. 유난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7살의 무게가 한 가닥 가늘게 풀려 나왔다. 게스트룸의 문이 열리고 윤상호가 들어왔다. 그는 잠시 강혁과 이애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기 딸의 옆에 앉았다. 한이야, 아빠가 미안해. 유난히가 천천히 아빠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자기 손목의 시계를 가만히 풀어 아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 이제 아빠가 가지고 있어. 윤상호의 손이 그 작은 시계를 단단히 감쌌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시계를 손바닥 안에서 가만히 잡았다. 강혁과 이애나가 게스트룸을 나선 것은 오후 6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다. 이애나가 강혁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말했다. 탐정님. 오늘 새벽에 콘서트홀에 들어가겠습니다. 혼자서 경비 시스템을 세종이 분석해 두었습니다. 새벽 2시에 경비 인원 교대 사이에 7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7분 안에 들어가서 반사판 패널을 열고 부품 3개를 꺼내겠습니다. 송 박사님께서 결정적 부품 하나를 가짜로 바꿔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전에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강혁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험해. 콘서트홀 도면과 점검구 위치 모두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드론을 외부 감시로 띄워놓겠습니다. 강태룡 장군님이 외부 경계를 비공식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강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한 번 더 말하려는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는 결국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에나가 그 눈을 잠깐 보았다. 그리고 그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새벽 2시 정각, 이에나는 콘서트홀 뒷문의 비상구 점검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세종이 실시간으로 경비 동선을 분석하여 이어폰으로 그녀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소형 손전등과 비파괴 검사 장비, 그리고 부품을 담을 작은 밀봉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무대 왼쪽, 음향 반사판. 가장 위쪽 패널. 그녀는 패널의 고정 나사를 정확히 풀었다. 패널이 안쪽으로 열렸다. 그 안에는 3개의 금속 부품이 분리된 채로 정렬되어 있었다. 그녀는 3개의 부품을 모두 꺼내 밀봉 케이스에 넣었다. 그 자리에 같은 무게의 흡음재를 채우고 패널을 다시 단정하게 닫았다. 새벽 2시 12분, 이에나가 콘서트홀을 빠져나왔다. 새벽 3시, 사무소 실험실. 송태풍 박사가 3개의 부품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발사 메커니즘을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이었다. 그는 결정적 발화 부품 하나를 외형이 똑같은 가짜 부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가짜 부품이 든 3개의 부품 세트를 새벽 5시에 이에나가 다시 콘서트홀로 가지고 들어갔다. 새벽 5시 20분, 이에나가 사무소로 돌아왔다. 강혁은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끝났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아직 차가 들려 있었다. 이에나가 그 차를 보았다.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에나 씨가 들어가 있는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 이에나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4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객석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무대 양옆에 음향 반사판은 단정한 검은색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음향 반사판의 가장 위쪽 패널의 내부는 이미 어젯밤에 바뀐 자리였다. 오후 6시 45분, 무대 보조 인력의 입장이 시작되었다. 7명의 무대 보조 인력 중에 2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박혜원과 정태수, 2사람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강혁은 콘서트홀 뒤편의 좁은 통로에 서 있었다. 이어폰에서 이에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정님. 정태수가 무대 왼쪽 보조 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박혜원은 무대 오른쪽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강민혁 검사님의 인원들이 귀빈석 주변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좋아. 오후 7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외국 부총리급 인사는 귀빈석에 단정하게 앉았다. 그 주변의 안전 인력은 모두 강민혁 검사가 직접 배치한 사람들이었다. 오후 7시 32분, 정태수가 무대 왼쪽 뒤편의 음향 조정실 옆 좁은 통로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는 그 통로의 한쪽 벽에 설치된 작은 점검구를 열었다. 점검구 안쪽으로 음향 반사판의 가장 위쪽 패널의 뒷면이 정확히 노출되어 있었다. 그는 점검구 안으로 손을 넣어 음향 반사판 안에 부품 3개를 꺼냈다. 그는 그 부품을 빠르게 조립했다. 그의 손길은 정확했고 익숙했다. 조립이 끝난 발사 장치는 음향 반사판의 가장 위쪽 패널의 작은 구멍을 통해 정확히 귀빈석의 한 점을 향하게 되어 있었다. 오후 7시 38분. 무대 위의 지휘자가 한 곡의 마지막 단락으로 천천히 진입했다. 그 곡의 한마디 안에 심벌즈 강타 한 번이 있었다. 정태수의 손이 발사 장치의 방아쇠 위에 천천히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정태수 씨, 그 방아쇠를 당겨도 좋소. 그러나 그 장치는 지금 한 발도 나가지 않을 거요. 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등 뒤에는 강혁이 서 있었다. 강혁의 옆으로 이에나가 한 발 뒤에서 그를 받치고 있었다. 강 탐정, 어떻게 여기를? 이 점검구의 위치는 윤상호 사무소의 시공도면 안에 정확히 적혀 있소. 그 도면을 어제 새벽에 우리가 확인했소. 정태수의 손이 천천히 방아쇠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다른 손을 자기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강혁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16년의 강력계 경험으로 좁은 통로의 한 가지 사각을 본능적으로 읽었다.
그는 정태수의 손목이 자기 허리춤에 닿기 전에 정태수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정태수의 손에서 작은 권총 한 자루가 통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벌즈 강타가 무대 위에서 한 번 크게 울렸다. 그 강타에 맞춰 어떤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객석의 누구도 그 강타의 한 박자 안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오후 8시 40분, 음악회가 끝났다. 외국 부총리급 인사는 단정한 박수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오늘 저녁 한 번의 죽음을 비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수행원과 함께 콘서트홀을 빠져나갔다. 콘서트홀 뒤편의 한 작은 사무공간, 강혁과 이해나는 정태수와 박혜원을 마주 앉히고 있었다. 강민혁 검사의 사람들이 그 공간의 출입을 통제했다. 정태수 씨, 한 가지를 묻겠소. 당신은 왜 한도진을 죽였소? 정태수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탐정, 한도진을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오. 나는 오늘 저녁에 한 발을 쏠 사람이었을 뿐이오. 한도진을 죽인 사람은 따로 있소. 누구요? 정태수의 시선이 천천히 박혜원에게 향했다. 박혜원이 잠시 그 시선을 받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탐정, 나는 한도진의 옛 직속 선배였소. 그러나 나는 한도진을 죽인 사람이 아니오. 한도진을 죽인 사람은 한도진의 옛 동기였소. 누구요? 박혜원이 천천히 한 가지 이름을 입에 올렸다. 한도진의 군대 동기였던 윤상호 씨요. 응접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해나의 시선이 천천히 강혁의 옆 얼굴에 머물렀다. 강혁의 시선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박혜원 씨,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오. 당신은 오늘 저녁 무대 보조 인력으로 이 콘서트홀에 들어왔소. 당신의 자리는 무대 왼쪽이었소. 정태수 씨의 자리도 무대 왼쪽이었소.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척한 이유는 무엇이오? 우리 둘은 같은 사람의 지시를 받았소. 그러나 우리 둘은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것으로 위장해야 했소. 그 같은 사람이 누구요? 박혜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둘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외국의 한 자원개발회사의 한국 지사장이요. 그러나 그 한국 지사장에게 한국 내부의 정보를 넘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소. 그 사람의 이름은 한도진이요. 강혁의 시선이 한 점에 정렬되었다. 한도진이 외국 자원개발회사에 정보를 넘겼다는 뜻이요. 그렇소. 한도진은 2해 전에 외교부에서 KS 글로벌 시큐리티로 신분을 옮긴 뒤로 자기 외교부 시절의 정보를 외국 자원개발회사에 팔아왔소. 그 정보의 대가로 한도진은 적지 않은 돈을 받았소. 그러나 한도진은 일주일 전에 한 가지 결정을 했소. 그는 자기가 팔아온 정보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상 외국 회사에 넘기지 않기로 했소.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저녁의 한 발의 계획이었소. 한도진이 마음을 바꿨군. 그렇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고 그 결과로 그는 한 가족의 광장의 한가운데에서 한 발의 송곳에 죽었소. 강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혜원 씨, 한 가지가 어긋나오. 평창 리조트의 광장의 한도진 씨 곁에는 윤상호 씨 가족 셋이 함께 있었소. 그리고 한도진 씨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윤한이의 손목에 한 가지 글씨를 남겼소. 윤상호 씨가 한도진 씨를 죽인 사람이라면 한진 씨는 자기를 죽인 사람의 딸의 손목에 자기 마지막 정보를 남기지 않았을 거요. 박혜원이 잠시 침묵했다. 강탐정. 그러나 한도진 씨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누가 죽이는지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소. 아니요. 한도진 씨는 자기가 누구의 손에 죽는지를 알았소. 그가 알지 못한 것은 단 한 가지요.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가 아니라 그 손이 왜 자기를 향했는가였소. 그래서 그는 자기 마지막 정보를 자기를 향한 손의 가족의 한가운데에 가장 약한 한 사람의 손목에 남겼소. 그 한 사람의 손목에 남긴 그 정보가 그 손목의 어른의 한 부분에 닿을 때까지 그 어른은 자기 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박혜원의 시선이 천천히 무너졌다. 강혁이 한 걸음을 더 다가갔다. 박혜원 씨, 한 가지를 다시 묻겠소. 한도진을 죽인 사람은 누구요? 박혜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도진을 죽인 사람은 나요.
응접실 안에 다시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한도진의 옛 직속 선배였소. 그리고 나는 한도진을 2해 전에 KS 글로벌 시큐리티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요. 그를 외국 자원 개발 회사의 정보원으로 만든 사람도 나였소. 그러나 그는 일주일 전에 마음을 바꿨소. 그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나의 자리도 함께 무너질 자리였소. 그래서 나는 그를 죽였소. 그리고 나는 그가 죽기 직전에 한 가족의 한가운데에 자기 마지막 정보를 남길 줄은 짐작하지 못했소. 왜 윤상호 씨를 죄인으로 만들려 했소. 윤상호 씨가 자기 회사의 한 프로젝트로 우리의 한 발의 자리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가 자기 회사의 그 한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러나 그를 무죄로 만들지 않소. 그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한도진을 죽인 자로 보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패였소.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혜원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소. 한도진 씨가 평창 리조트의 광장에 도착한 시각을 당신은 어떻게 알았소? 한도진이 자기 옛 직속 선배인 나에게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했소. 그는 자기가 평창의 한 가족 앞에서 한 가지를 직접 건네러 간다고 했소. 그는 자기를 그 자리로 보낸 사람이 결국 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옛 직속 선배를 끝까지 한 사람으로 믿고 그 마지막 행선지를 알렸소. 박혜원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혁의 옆에 선 이해나의 손이 그녀의 노트북 위에서 가만히 정렬되었다.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 마포구 합정동의 강혁 탐정사무소. 늦가을의 햇살이 통유리를 가만히 두드리고 있었다. 응접실의 흰 가죽 소파에 윤상호와 서지인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7살의 유난이가 분홍색 패딩이 아니라 흰색 카디건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유난이의 손목 위에는 곰돌이 시계가 다시 단정하게 차여 있었다. 시계의 뒷면의 글씨는 어젯밤 이해나가 부드럽게 지웠다. 강혁이 그들의 맞은편에 앉았다. 윤 선생님,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네, 한도진 씨가 윤 선생님의 가족의 한가운데에 자기 마지막 정보를 남긴 이유는 윤 선생님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한도진 씨는 윤 선생님이 자기 회사의 한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한도진 씨가 윤 선생님의 가족의 한가운데에 가장 약한 한 사람의 손목에 자기 마지막 정보를 남긴 이유는 윤 선생님께서 그 정보를 천천히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도진 씨는 군대 시절의 윤 선생님을 평생 한 번의 거짓 진술의 사람으로 기억했지만 그 거짓의 무게를 평생 짊어진 사람의 무게도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상호의 두 눈이 천천히 깊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자기 무릎 위에 두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서 서지인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강 탐정님, 우리 회사의 그 프로젝트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프로젝트의 외국 자금의 흐름은 검찰의 한 갈래 수사로 들어갔습니다. 윤 선생님께서는 그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윤 선생님의 회사가 그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공 도면의 기록과 윤 선생님의 사무소 내부의 회계 자료로 입증될 것입니다. 서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 탐정님, 저의 옛 직장의 인연이 우리 가족의 평생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인연을 결혼 전에 끊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저의 남편의 회사의 한 프로젝트로 다시 우리 가족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평생의 무게로 짊어지겠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자리에서 저는 16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의 평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자리에 저는 이제부터 머물고 싶습니다. 윤 선생님 가족의 평생이 어제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난이가 천천히 자기 손목의 시계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강혁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손짓 안에서 7살의 무게가 처음으로 7살의 가벼움으로 돌아갔다. 부부와 아이가 사무소를 떠난 뒤 강혁은 통유리 앞에 천천히 섰다.
한강의 햇살이 늦가을의 잿빛 비단 위로 가만히 흩어지고 있었다. 이에나가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한 잔을 강혁의 앞에 놓고 다른 한 잔을 자기 자리에 놓았다. 탐정님, 한 가지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말해. 오늘 7살의 아이의 손목에 남겨진 그 한 문장이 결국 한 사람의 평생을 살렸습니다. 한도진 씨는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평생을 살리기 위한 한 문장을 한 아이의 손목에 남겼습니다. 한도진 씨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평생이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한 가족의 평생을 살리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의 무게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애나 씨, 한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한 문장을 한 아이의 손목에 남기는 자리는 그 사람이 그 문장을 받을 어른을 신뢰한 자리야. 한도진 씨는 그 어른이 그 한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 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 어른이 누구였는지는 한도진 씨도 그 자리에서 정확히 못했을 거야. 그러나 그 어른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 줄 누군가가 이 세상에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을 한도진 씨는 마지막 순간에 믿었을 거야. 이에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찻잔의 손잡이를 가만히 감쌌다. 탐정님, 저는 그 어른이 탐정님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혁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을 마셨다. 이에나도 자기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을 마셨다. 두 사람의 침묵 속에서 한강의 햇살이 통유리를 가만히 두드렸다. 사무소의 문이 열렸다. 조수 나정희가 한 통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탐정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지? 의뢰인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투 안에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고 그 사진의 뒷면에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강혁이 봉투를 받았다.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이 미끄러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어제 저녁 예술의 전당의 콘서트홀의 객석에 한 자리가 있었다. 외국 부총리급 인사가 앉았던 그 자리에 정확히 두 줄 뒤,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강혁 탐정. 어제 저녁에 한 발의 진짜 표적은 외국 부총리가 아니었소. 두 줄 뒤에 그 사람이었소. 강혁의 시선이 한 점에 멈췄다. 이에나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그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강의 햇살이 여전히 통유리를 가만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햇살 안에서 지금 막 새로운 어둠의 첫 번째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강혁이 천천히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애나 씨, 내 탐정님, 시작하자.